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승리로 끝났던 이 사장과 이무재 삼성전 2조 5천억 원의 자산, 1조 2천억 원의 재산 분할 요구. 그리고 최종 결과는 단 141억 원. 여론이 폭발한 숫자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 가문의 여성 상속자와 한때 남자 신데렐라라 불렸던 남자의 전쟁이다. 이부진, 고 이건희 회장의 장녀이자 호텔신라 CEO. 이무재, 전혀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진 남자로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로 재벌가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4년간 사랑했고 거센 반대를 뚫고 1999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결혼했다. 마치 동화 같았다. 그러나 그 동화는 21년 5개월 만에 끝났다. 5년이 넘는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아내 측은 폭력과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주장했다. 남편은 전면 부인하며 천문학적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며 맞섰다. 법원은 돈뿐 아니라 외아들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판단해야 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다. 이혼 인용, 아들은 어머니에게 재산 분할 141억 원. 사건은 2020년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이야기는 식지 않았다. 남편은 최근 언젠가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것이라 밝혔다. 두 사람의 아들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미국 NBA 경기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 장면은 올바른 선택의 증거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야기의 표면일 뿐일까? 6년 후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141억은 과연 최종적인 대가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 무엇을 모르는가? 만약 이것이 단순한 재벌가의 이혼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틀렸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의 장녀와 한때 그 가문의 사위였던 남자의 정면 충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부진, 고 이건희 회장의 장녀이자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손녀, 그리고 현재 호텔신라를 이끄는 CEO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벌가의 일원이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선 인물입니다. 면세점과 호텔 사업을 이끌며 재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고 맨철한 판단력과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카리스마 경영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삼성가의 상징이었고 움직임 하나에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따라붙었습니다. 반면 이무재는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재벌가 출신도 오너일가도 아닌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었죠. 대학 졸업 후 삼성 계열사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이건희 회장의 경호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훗날 본인 역시 경호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딸과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관계로 발전합니다. 경호원과 보호대상이라는 관계에서 시작된 인연은 4년간의 교제를 거쳐 1999년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남자판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불렀습니다. 계층을 뛰어넘은 사랑, 재벌가 장녀와 평범한 남자의 결합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이미 거대한 상속구조 안에 서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이무재는 미국 MIT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밟으며 경영 수업을 받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거치며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위 수업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동시에 이부진은 호텔신라 CEO로서 경영 전면에 나서며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부부였습니다.
재벌가의 장녀와 고속 승진을 거듭하는 사위,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가정.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균열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5년이 넘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집니다. 재산 분할,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까지 모든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배경 차이는 재산 분할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부진이 보유한 자산의 상당 부분은 결혼 전 증여받은 주식이었고 법적으로는 특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이무재 측은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와 기여도 그리고 법리 해석이 얽힌 복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적으로 갈라섰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쪽은 재계의 상징으로, 다른 한쪽은 141억 원의 재산 분할을 받은 인물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과연 이 결혼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조 속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이혼 전쟁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더욱 폭발적으로 만든 건 바로 숫자였습니다. 감정의 충돌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이무재가 요구한 재산 분할 금액은 무려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부진의 전체 자산 규모를 약 2조 5천억 원대로 보고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한 겁니다.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었고 그 자체로 뉴스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정말 절반을 요구한 걸까? 20년 넘는 결혼 생활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확정한 금액은 141억 원. 요구액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에서 141억 원. 숫자만 놓고 보면 극적인 추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걸까요?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을까요? 단순히 혼인기간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재산의 성격이었습니다. 이부진이 보유한 삼성 주식 대부분은 결혼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다시 말해 나눌 수 있는 재산의 총액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죠. 그 결과 분할 대상 재산은 약 700억 원 규모로 산정됐고 여기에 기여도 20%가 적용되면서 141억 원이라는 숫자가 도출됐었습니다. 이무재 측이 주장한 1조 2천억 원과는 구조 자체가 달랐던 셈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재벌가의 사위로서의 역할, 경영 참여 경험까지 고려하면 정말 20%가 전부였을까 하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자산이라면 나누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조 2천억 원과 141억 원이라는 두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상징하는 배비가 됐습니다. 요구와 판결 사이에 거대한 간극, 그리고 그 간극 속에 숨어 있는 법적 판단의 논리. 과연 이 판결은 공정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을까요? 숫자는 이미 확정됐지만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짚어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보는 듯합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그러나 운명처럼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부진은 건강 문제로 인해 일본과 중국 등 해외를 오가며 치료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재벌가의 장녀라는 위치와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적인 치료 일정이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항상 경호 인력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팀 중 한 명이 바로 이무재였습니다.
처음 두 사람의 관계는 철저히 업무적이었습니다. 경호원과 보호 대상, 일정 관리, 동선 확보, 안전 확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는 짧은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치료 일정은 길었고 이동은 잦았습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생활, 반복되는 병원 방문.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곁을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특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무재는 24시간 가까이 그녀의 동선을 책임졌고 공식 일정이 없을 때도 대기하며 안전을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몇 달이 흘렀고 그 시간은 어느덧 몇 년으로 이어졌습니다. 3년 가까운 해외 동행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단순한 경호를 넘어선 신뢰가 쌓였고 보호 대상과 보호자의 관계는 점점 인간적인 교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무재는 훗날 연애를 하면서도 지켜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보호의식이 깔린 관계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몸이 약했던 이부진에게는 언제나 곁에 있는 든든한 존재였을 것이고 이무재에게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감정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장녀와 경호원. 사회적 위치의 차이는 분명했고 주변의 시선 또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감정은 계산으로만 통제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교제를 이어갔고 결국 이건희 회장의 허락 아래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였습니다. 재벌가 내부에서 쉽게 허락하기 어려운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연애 기간은 무려 4년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감정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길이가 아니죠. 그 사이 이부진의 건강은 점점 회복됐고 이무재는 변함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 깊숙이 들어갔고 관계는 점점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애는 허락할 수 있어도 결혼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재벌가의 장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상징이자 기업 지배구조의 한 축이었죠. 그런 인물이 평범한 가정 출신의 경호원과 결혼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으로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집안의 반대가 상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히 어머니 측의 반대가 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혼맥, 기업가 집안과의 전략적 결합이 일반적이던 분위기에서 이 선택은 파격이었습니다. 이무재 역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훗날 전해진 일화에 따르면 이부진이 먼저 결혼을 제안했을 때 그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답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안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부진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 결혼 허락을 구했고 양가 어른들을 설득하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반시까지 감행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결국 1999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장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재벌가 장녀와 경호원 출신 남성의 결혼. 사람들은 이를 두고 현실판 신데렐라, 그것도 남자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무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계층의 벽을 넘은 사랑, 드라마 같은 스토리, 그리고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시선들. 하지만 영화 같은 시작이 반드시 영화 같은 결말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결혼은 연애와 다르고 특히 재벌가의 결혼은 더 복잡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위에 가문, 기억, 책임, 기대가 겹겹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동화처럼 보였던 이 결합은 사실상 거대한 구조 속으로 한 개인이 들어가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어떤 갈등이 쌓였는지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시작만큼은 진심 어린 감정이었다는 점입니다. 병원과 공항, 호텔과 낯선 도시를 오가며 쌓인 신뢰, 24시간 곁을 지킨 시간들, 4년의 연애와 수많은 설득 끝에 이뤄낸 결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단순한 재벌가 스캔들이 아니라 한때는 모두가 응원했던 러브스토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은 더 큰 배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뜨겁게 시작된 결혼이 왜 결국 법정 다툼으로 끝나게 됐는지, 그 간극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연애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앞에는 진짜 벽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가문이라는 이름의 벽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장녀가 평범한 가정 출신의 남성과 결혼한다는 결정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측의 반대가 상당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재벌가에서는 혼맥이 곧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기업가 집안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문과의 결합이 일반적이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호원 출신의 남성과의 결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체면, 명분, 그리고 주변의 시선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이부진이 결혼 의사를 밝히자 가족들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집안 분위기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점은 여러 보도를 통해 암시됐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끝까지 우려를 표했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신분 차이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무게를 걱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벌가의 삶은 일반적인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곧 기업과 가문의 이미지에 직결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녀의 결혼은 더욱 민감한 사안이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무재 측 가족 역시 마냥 환영하지는 않았다는 대목입니다. 집안 차이가 너무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감당해야 할 압박,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부모의 걱정이 있었겠죠. 한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양가 모두에게 이 결혼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까지가 이미 전쟁이었다고. 그 중심에서 이부진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직접 양가 어른들을 찾아가 설득했고 결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다는 일화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였겠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입장도 복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골적으로 막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환영한 것도 아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딸의 결심을 존중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은 더 이상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설득과 갈등, 눈치와 긴장 속에서 이어진 협상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한쪽의 허락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고 양가 모두의 체면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성사시킨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4년의 연애를 견뎌낸 것도 대단했지만 그 연애를 결혼으로 이어가는 과정은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결국 1999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이 봉합된 듯 보였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대중은 남자판 신데렐라 스토리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이미 수많은 감정의 충돌과 설득의 시간이 있었던 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마음을 놓기 어려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싸워야 했고, 주변의 시선을 이겨내야 했으며, 가문의 무게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식에 이르기까지가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쟁을 이겨낸 두 사람은 훗날 또 다른 더 거대한 전쟁을 법정에서 치르게 됩니다. 결혼식의 환호가 잦아들고 일상이 시작되자 두 사람 앞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사랑으로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재벌가의 삶은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무재에게는 삼성가의 사위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역할이었고 기대였으며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그는 곧바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MIT 경영대학원 MBA 과정.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인 타이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엘리트 코스, 성공을 위한 발판, 화려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인 이무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장녀의 남편이자 삼성의 사위로서 경영 수업을 받아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결과를 내야 하는 자리였고 실패는 곧 체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영어 실력이 약점이었다는 점은 큰 부담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낯선 미국 환경, 빠른 수업 속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공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시험 점수를 맞추기 위해 반복적으로 도전했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사위 수업이라 표현했고 그 말은 곧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현실은 경영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그가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이 대목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재벌가 사위의 삶 뒤에 얼마나 큰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할 기대와 평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거치며 임원으로 승진했고 6년 만에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는 초고속 승진을 기록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성공 서사였습니다. 재벌가 사위, 명문 MBA, 고속 승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균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외로움은 커질 수 있고 기대가 클수록 부담은 배가 됩니다. 이부진 역시 경영 일선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신라를 이끄는 CEO로서 국내외 사업을 챙겨야 했고 재계에서의 위치도 점점 공고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공과 성취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의 간극이 벌어졌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결혼 이후의 삶은 영화처럼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구조와 기대, 책임과 평가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쌓인 스트레스와 부담은
관계의 온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탄탄대로였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결혼 후의 시간은 화려함과 긴장이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성공이라는 외피와 압박이라는 내면이 동시에 존재했고 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007년 두 사람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재벌가의 장손은 아니었지만 삼성가 장녀의 아들이라는 상징성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얻은 아이였기에 기쁨은 더 컸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제야 진짜 가정이 완성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부부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그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관계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는 점이 훗날 드러납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7년 무렵부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겉으로는 한 가족이었지만 실제 생활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20년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이 별거 상태였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 아이가 태어난 직후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출산은 부부 사이에 새로운 책임과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특히 두 사람의 경우는 상황이 더 복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부진은 호텔 신라를 이끄는 경영자로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고 대외 활동과 출장도 잦았습니다. 기업의 성과는 곧 개인의 평가로 이어졌고 실패는 곧 그룹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반면 이무재 역시 삼성 계열사 임원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가정 안에서의 역할 분담과 감정의 교류가 충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출산 직후의 육아는 특히 힘든 시기입니다. 수면 부족, 일정의 변화, 아이 중심으로 재편되는 생활 패턴은 부부 모두에게 큰 적응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부진 측은 훗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무재의 잦은 음주와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임신 중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이무재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집에는 18명이 근무했는데 그런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렸고 진실은 법정 공방 속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별거는 단순한 다툼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중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별거는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겉으로는 공식 행사에 함께 등장하기도 했고 언론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감정의 거리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아이의 양육 문제도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가의 자녀는 일반적인 환경과는 다른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사생활 보호, 철저한 관리, 최고 수준의 교육. 이런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훗날 이무재는 면접 교섭권을 통해 아들과 보낸 시간을 이야기하며 라면, 떡볶이, 순대를 처음 먹어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곧 양육 방식에 대한 관점 차이를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안정과 통제를, 다른 한쪽은 경험과 다양성을 강조했을지도 모릅니다. 별거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는 듯 보였습니다. 이부진은 경영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고 이무재 역시 회사에서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사실상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은 식어갔고 신뢰는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는 성장했고 부모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그해 10월, 이부진은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별거 상태가 공식적인 절차로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7년에 가까운 분리된 생활 끝에 법적 정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은 치열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07년 아들의 탄생은 기쁨의 시작이자 동시에 균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부모라는 역할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고 그 시험은 결국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가정이 내부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훗날 재판 과정을 통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 분명한 것은 2007년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은 결국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2014년 10월, 결국 이부진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미 수년간 이어진 별거 상태였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갈등은 공개적인 법정 싸움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뜨겁게 지켜본 재벌가 소송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부진 측이 제기한 이혼 사유는 분명했습니다. 잦은 음주, 가정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가정폭력 의혹까지 포함됐습니다. 특히 임신 중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반복적인 문제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경영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무재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집안에 상주하는 직원들만 수십 명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오랜 기간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과 사위라는 위치에서 느꼈던 부담, 그룹 내부에서의 고립감, 그리고 주변에 냉대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그룹 내부에서 외부인으로 분류되며 실제적인 권한 없이 형식적인 자리만 유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정 공방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양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고 감정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1조 2천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 요구는 상징적인 숫자였고 언론은 그 금액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더 치열했던 쟁점은 바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어느 쪽에서 양육하느냐에 따라 생활 환경과 교육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부진 측은 안정적인 환경과 지속적인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해왔고 아이의 학업과 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이무재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별거 기간에도 면접 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나왔고 아이와의 유대감이 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보내는 시간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면을 함께 끓여 먹고 떡볶이를 사 먹으며 재벌가 울타리밖에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발언은 대중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 방식에 대한 철학의 충돌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사실, 주 양육자 역할, 아이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이부진에게 인정했습니다. 이무재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역시 대폭 축소된 금액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부진이 보유한 주식 상당 부분이 결혼 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혼인기간 동안 공동 형성된 재산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41억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1조 2천억 원과 141억 원 간극은 법리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지만 대중에게는 여전히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무재는 판결 이후에도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반면 이부진은 공식적인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경영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법정 공방은 5년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승패를 단순히 숫자로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재산은 확정됐지만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고 아이는 한쪽 부모와 함께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돈 이상이 문제였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법정에서 해체되는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선 아이의 미래. 그래서 이 싸움은 재벌과 이혼 소송이라는 틀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족과 권력, 그리고 선택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든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5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최종 판단은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 1조 2천억 원. 그러나 법원이 확정한 금액은 141억 원. 숫자만 보면 극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줄어들었을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을까? 판결문의 핵심은 재산의 성격이었습니다. 이부진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상당 부분은 결혼 이전, 즉 혼인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개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금액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만약 해당 주식이 공동 형성 재산으로 인정됐다면 계산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기간 동안 해당 주식 가치가 상승한 부분 역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재산 분할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재산은 얼마였을까요?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재산 규모를 약 700억 원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주장한 전체 자산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범위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이무재의 기여도를 따졌습니다. 혼인기간은 20년이 넘었지만 실제 동거기간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경영활동에서의 실질적 기여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기여도는 약 20%로 인정됐습니다. 700억 원의 20%. 계산하면 약 141억 원이 됩니다. 바로 이 숫자가 최종 판결로 확정된 금액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구조가 명확했습니다. 특일 재산 제외, 공동 형성 재산 산정, 기여도 적용. 그러나 대중의 감정은 법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움직였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요구했던 사건이 141억 원으로 귀결된 결과는 상징적으로 강한 대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연한 판결이라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20년 결혼의 가치가 20%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구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함께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었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최종적으로 이부진에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별거 기간 동안 실질적인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이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됐는지, 그리고 아이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부진은 오랜 기간 아들을 직접 양육해왔고 학업과 일상관리 역시
주도적으로 맡아왔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보장됐습니다. 초기에는 월 1회로 정해졌으나 이후 항소 과정에서 월 2회로 확대됐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일정 기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조정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모 중 한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은 법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41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는 정기적인 면접교섭권 보장. 구조만 보면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숫자로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장녀와 평범한 가정 출신 남성의 결혼, 20년 넘는 혼인 생활, 그리고 치열한 법정 싸움. 그 모든 과정이 한 번에 141억 원이라는 숫자로 요약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남겼습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판단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결론이었을까? 사랑과 시간, 그리고 함께한 세월은 어디까지가 법의 영역일까? 결국 판결은 확정됐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141억이라는 숫자는 지금도 이 사건을 설명하는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부진은 여전히 호텔 신라의 CEO로서 경영일선에 서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 확정, 해외 진출, 실적 회복까지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있었음에도 공식 석상에서는 늘 차분한 모습이었고 경영자로서의 평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무재는 삼성 계열사를 떠난 뒤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공식적인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고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언론 노출도 줄었고 인터뷰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면접 교섭권에 따라 아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2차례, 방학 기간 일부 동행.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지켜온 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 후 6년. 사건은 과거가 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장면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점은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NBA 경기장에서 어머니 이부진과 함께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대중의 시선은 다시 쏠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CEO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 곁에 성장한 아들. 이 장면은 상징처럼 소비됐습니다. 누군가는 안정된 선택의 결과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보여지는 장면일 뿐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무재 측의 입장은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여운을 남깁니다. 법적 판결은 끝났지만 감정과 해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한쪽은 경영자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다른 한쪽은 조용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느덧 성인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이라는 결과는 분명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모든 선택의 정답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까요? 이 사건은 숫자로는 정리됐습니다. 141억 원, 친권은 어머니, 면접 교섭권은 아버지.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판결은 완벽했을까요?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질문.
어쩌면 이 사건의 진짜 트위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